포스터나 이런 데에서 이미, 그리고 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윤종록 원장을 모셨는데요. 윤 원장님은 제가 안 그런 KT 부사장 시절에 알았지만 그 이후에 출세를 많이 하셨어. 그래가지고 벨연구소에 가셨다가 연세대학교 대학교 거기서 2년간 재직하셨고 인수위,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우리 총장님하고 같이 활동하셨고 그 이후에 미래창조부 창안하셨고 지금은 진흥원장 지금 맡고 계시는데 제가 옛날에 회사에 때 한번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창조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마 둘째가 하면 서로 할 글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츠바이스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모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강신익 교수님께서 2년 전부터 여기 한번 와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몇 번 약속을 했는데 거리가 좀 먼 것도 있긴 했지만 제가 약속을 여러 번 어겼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별 약속이 있더라도 꼭 와야겠다. 마침 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만약 그 일정이 오늘로 만약에 결정됐다면은 오늘도 아마 하여튼 못 올 뻔했는데 마침 어제로 되는 바람에 오늘 아주 휘파람 불면서 왔습니다. 한동대학교 하면은 세계적인 대학, 한국의 대학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어떤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손꼽는 대학, 한국이라는 울타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대학. 저는 그게 한동대학이 저한테 주는 가장 큰 첫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학교를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험을 볼 때 감독 없이 스스로 시험을 보는 그런 대학. 또 이거를 최근에 언론에서 봤고요. 우리 강 교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KT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그때 LG에 계실 때부터 LG 안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계신 분이어서 그때 아주 특별히 자주 뵀었고요.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번 정부 출범할 때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그런 커미티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총장님 그때 처음 뵀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시면서 노력을 했고 저는 그 덕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이번 정부 처음 출범하면서 2년간 그 업무를 하다가 금년 3월에 이제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좀 맡아달라 해서 여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이제 오게 됐고요. 충청북도 혁신도시에 진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천에서 1시 40분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먼저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바닷물 1톤을 우리가 먹는 물로 바꾸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까? 쉽게 얘기하면 바닷물 1톤을 우리가 먹는 물로 바꾸는데 드는 에너지 코스트가 얼마나 들까? 퀴즈를 먼저 한번 내보겠습니다. 바닷물 1톤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1m죠? 1000m죠? 이거를 먹는 물 1톤으로 바꾸는데 드는 에너지 코스트가 얼마 정도 들까? 100불 이상? 50불 이상? 10불 이상? 1불 이상? 아니야, 1불 이하. 여러분 어디다 배팅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바닷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면은 이거를 갖다가 냉각을 해서 민물로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름이
100m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마도 한 2, 300불 들지 않을까 싶어요.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이거를 끓여서 냉각한다면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닷물 1톤을 민물로 바꾸는 데 드는 에너지 코스트가 60센트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700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생수병 하나가 한 1000원 정도 합니까? 만약에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생수병 하나의 값이면은 바닷물 1톤을 맨물로 바꿔버려요. 얼마나 소중한 기술이겠습니까? 이제는 사막이라 하더라도 옆에 바다만 있다면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치면은 이제 사막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죠. 이 기술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70년대 10년간 먹여 살린 그 기술 하나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 유행이 있죠. 뭐뭐뭐는 네모다. 요즘 많이 유행이죠. 자, 그러면 과학기술은 네모다 라고 했을 때 네모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맞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단어들이 맴돌겠죠. 저는 과학기술은 네모다. 과학기술은 경제다. 이제 과학기술 그 자체가 바로 경제다라는 전제를 깔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수 있겠지만은 이 젊은이가 발을 한 발짝만 앞으로 내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근데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 2008년에 미국의 그 맨하탄에 있는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을 해서 2008년을 우리가 세계 경제 위기가 왔던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2008년 한 1, 2년 지난 2010년에 미국 실업률이 9.8%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엄청 심각하죠. 10%거든요. 근데 미국 전체 실업률이 9.8%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경제가. 제가 지난 약 30년 동안에 미국을 4번 가서 살았습니다. 가족이 이사 갔다가 왔다가 4번 했거든요. 처음 3번 왔다 갔다 할 때는 참 특이하게도 이 나라의 물가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처음 3번을 20년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아파트 렌트비 30%밖에 안 올랐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자동차 가스비 한 40% 올랐더라고요. 고속도로 톨비 한 30%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4번째 2009년에 미국 벨 연구소를 4번째 이사를 갔더니 딱 3배씩 올랐어요. 아파트 렌트비 3배, 가스비 3배, 고속도로 통행료 5배 올랐어요. 뉴저지에서 뉴욕 맨하탄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죠.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고. 그 다리 통행료는 8배가 올랐어요. 처음 3번은 거의 물가가 변동이 없었는데 4번째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때 보니까 실업률이 9.8%고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80년대 저희들이 미국 갔을 때는 고속도로 스피드 리밋이 55마일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65마일 정도로 달려요. 그러면서 혹시 경찰이 티켓 끊지 않나 해가지고 조마조마하면서 55마일 존에서 65마일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65마일로 올려놨어, 스피드 리밋을. 그럼 우리는 75마일 정도로 달리면서 혹시 경찰 안 오나 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달리거든요. 근데 내가 75마일로 달리는데 미국 사람들이 80마일, 85마일로 제 차를 쌩쌩 추월해 가요. 옛날에 여유 있는 미국이 아니더라고요. 이처럼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이때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1월달 되면 국회에 가서 올해 우리 미국 국가를 이렇게 경영하겠습니다라고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죠. 그 연설을 하기 위해서 1월 어느 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늦게 통계청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내일 이제 국회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바마가 이제 연설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통계청장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난 20년간 우리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4천만 개나 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는데 또 불구하고 실업률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젊은 아이들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소위 창업을 하는데 좀 게을렀다면 6.8%가 아니라 15%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바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스피치 원고 제목을 바꿔버려요. 스타트업 네이션, 창업국가 미국이라고 제목을 바꿔버려요.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걸림돌이 있다면 전부 혁파하겠다. 그래서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펴요. 그 정책에 의해서 정확하게 1년에 1%씩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2년에 7.8%로 떨어지면서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죠. 그리고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5.1%. 이 거대한 경제가 1년에 꼬박꼬박 1%씩 실업률을 개선해서 5.1%. 미국은 5% 실업률이면 거의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016년 정도 되면은 완전 고용 상태에 들어가는, 전 세계가 지금 경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나라만이 안정적인 나라로 가고 있다. 그 정책이 스타트업 아메리카다.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가서 스타트업 아메리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세계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더 창업을 인커리지하는 정책이 거기 담겨 있고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와 유사한 그런 정책이 담겨 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을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더라고요. 참 저도 몰랐는데 이 충청 남북도만한 면적이 22,000제곱킬로미터니까 남한이 99,000이거든요. 제곱킬로미터로 10만 잡고 5분의 1 약간 넘죠. 인구가 750만 명. 근데 여기 750만 명 중에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반드시 군대를 갔다 옵니다. 우리는 남학생들 시력이 너무 안 좋다거나 뭐 두드러기가 있다거나 하면 군대 안 가죠. 여기는 핸디캡트도 반드시 군대를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가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750만 명의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또 750만 명 있어요.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0만 명이죠. 자, 서울, 경기, 인천 인구를 다 합쳤더니 2,5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8%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어요. 2,500만 명이죠. 자, 서울, 경기, 인천에서 1,000만 명을 빼내야 전 세계 유대인이. 근데 왜 그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적 자원이 노벨상의 22%를 차지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전 세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 전체가 노벨상의 지금까지 전체 누계의 22%를 이 나라가 차지했을까? 이 나라는 800명당 1명이 창업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 800명당 1명이 창업에 성공을 해요. 근데 이 나라도 10번 하면 하나 성공하거든요. 80명당 1명이 창업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80명당 1명이 창업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창업해가지고 날고 긴 기업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으로 갔죠. 전 세계에서 날고 긴 기업들이 나스닥으로 갑니다. 나스닥은 미국에 있는 나스닥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기업이 많겠죠. 그래서 나스닥에서 미국 기업을 뺀 나머지 전 세계 기업의 약 40%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가 한 2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캐나다하고 중국이 많이 약진을 했지만은 2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을 뺀 나머지 전 세계 나스닥 상장 기업의 거의 한 30-40%를 이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나라의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교에서 1년에 특허 사용료로 최고 많이 받을 때가 1조 원이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한 대학이 1년에 특허 사용료로, 특허를 팔아서가 아니라 특허를 사용하는 사용료로 1조 원을 벌어들였어요. 지금 이제 제약 특허가 여러 개가 만료돼가지고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한 대학이 every year 1조 원의 특허 사용료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정말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적이라기보다는 분명한 이노베이션, 분명한 혁신의 결과였지 그냥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혁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죠? 제가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가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면 여러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도 여러분께 이 팩트를 보여드리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분명한 이노베이션이었다면 그 이노베이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앞에 지금 총과 총알이 놓여있죠? 이 총알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 총알은 반드시 폭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만약에 이 총알이 폭발하지 않으면은 이 50g짜리 쇳덩어리로 녹슬어갈 뿐이죠. 그죠? 이 총알은 반드시 폭발해야 됩니다. 근데 옆에 좋은 총이 하나 있어요. 자, 좋은 총과 총알.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이 좋은 총과 총알만 있다고 해서 폭발합니까? 절대 폭발하지 않습니다. 총과 총알은 폭발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충분 조건은 뭡니까? 방아쇠를 당겨주는 힘이 있어야 폭발하죠. 그래서 방아쇠를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그것도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 제가 발견한 건 아까 기적과 같은 그 일이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한국인의 IQ가 유대인들의 IQ보다도 1.2가 높아요.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다라는 축에 들어가는 유대인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IQ가 1.2가 높아요. 총과 총알로 따지면 우리의 총과 총알이 걔네들 총과 총알보다 더 굵은 총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갖지 못했고 쟤네들은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을 갖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공적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얘네들은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구나. 우리는 겨냥하다가 목표물을 겨냥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표적물이 사라졌을 뿐이고 얘네들은 목표에 명중하든 안 하든 있는 총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발사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정신이 있었길래 방아쇠를 겁없이 당긴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영어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는 단어예요. 발음하기도 굉장히 힘들죠? 뭐 CH, UT, P, AH 앞에 C를 발음하지 마세요. C가 묵음이에요. 그럼 발음이 한결 쉬워지죠? 후치바라는 단어입니다. 후치바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뻔뻔하고 당돌함, 얼굴에다 철판 까는 철면피, 대단히 네거티브한 단어.
굉장히 네거티브하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의 속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빨리빨리가 좋은 의미입니까? 굉장히 네거티브한 의미죠.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새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들어와서 빨리빨리가 악덕이 아니라 미덕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인은 빨리빨리야. 옛날에는 부끄럽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조금은 약간은 자랑스럽고 우리는 빨리빨리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후츠파, 굉장히 네거티브한 의미이지만 지금 후츠파 정신 때문에 세계에서 이노베이션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 나라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후츠파라는 단어를 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챌린지한단 말인가. 그래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여러분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네. 왼쪽에 오렌지 볼이 밑으로 뚝 떨어졌고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오른쪽에 파란 볼이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그 당시 제가 KT에서 비즈니스 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월드컵 스폰서 회사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전을 단 하나도 안 빼고 다 봤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났는지 몰라요. 그때 2002년 6월 어느 날 9시 뉴스 땡 하고 뉴스가 나오죠. 그럼 당연히 헤드라인 첫 뉴스가 뭐가 나와요? 월드컵 뉴스가 나왔겠죠. 근데 6월 13일 딱 하루 9시 뉴스 땡 했는데 앵커가 월드컵이 아니라 월드컵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 이름이 비슷해요. 월드컵이라고 되죠. 오렌지 볼. 이 월드컵이 뭐냐? 시청자들이 월드컵을 저 앵커가 발음을 잘못했나 보다. 월드컵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회사입니다. 우리나라 KT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거대한 통신회사가 2002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월드컵 한참 진행 중일 때. 21세기는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그러죠. 21세기 들어오자마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도 여러분 오른쪽에 파란볼이 있죠? 뚝 떨어졌어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AT&T라고 적혀있죠? 이 회사는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 전화기를 처음 만들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특허를 얻어서 미국 정부에서 전 통신사업 독점권을 같이 얻어요. 그래가지고 AT&T라는 회사를 만들고 미국에서 통신사업 독점을 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동부에서 서부 가려면 비행기로 5시간 걸리는데 전화 한 통으로 딱 연결돼요. 전화기를 알렉산더 그레함 벨이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벨 연구소죠. 우리 김기영 교수님께서 벨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 벨 연구소는 노벨상 수상자가 13명이 나왔어요. 물리학에서만. 여러분 우주 팽창 이론조차도 벨 연구소에서 만들어냈어요. 뭐 위성, 광 케이블 뭐 다 말할 것도 없고 노벨상을 13개를 배출한 벨 연구소를 휘하에 거느리고 있었던 AT&T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노벨상을 13개를 배출했던 회사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시대. 그 정도로 부침이 심한 거죠. 이 회사가 망한 이유는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새로 개발한 회사들이거든요. 자기네들이 만든 기술에 자기 발등을 찍어버려요.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기존의 산업을 완전히 쓰러뜨려버리는 디스트럭티브한 그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어떤 회사도 어떤 기업도 21세기는 안심할 수 없다. 인텔, 구글 잘 나가고 있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간단한 상상력이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버린다는.
망한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좀 흥분하죠? 그래서 흥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왼쪽 위에 있는 핸드릭스라는 회사는 히딩크의 고향인 네덜란드에 있는 가축 사료 회사입니다. 가축의 먹이를 만드는 회사예요. 유럽에 있는 소 10마리 중에서 5마리가 핸드릭스가 만든 사료를 먹고 자라요. 얼마나 큰 회사겠습니까? 이 회사는 뭐 사료만 가지고도 뭐 천년 만년 할 수 있는 회사지만은 이 회사가 한번 변신해요. 자, 가축의 질병을 금방 알아내는 키트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를 액체에다 적셨는데 빨갛게 변했어요. 보나마나 산성이죠? 파랗게 변했어요. 보나마나 알칼리죠? 마찬가지로 소의 혈액, 소변, 타액을 시원하게 적시면은 변하는 색깔과 모양으로 금방 병을 알아내요. 그러다가 이 회사가 한 번 더 변신을 해요. 자, 농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병을 알아내는 게 끝입니까? 아니죠. 병을 치료를 하거나 또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종착지가 거기죠. 그래서 최종 솔루션은 병을 알아내고 예방하는, 치료하고 예방하는 백신 회사로 변신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백신 회사로 변신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똑같이 가축을 타겟으로 했지만은 먹이라는 프로덕트에서 간단하게 질병을 알아내는 서비스로, 그 다음에 아예 치료 예방까지 해주는 솔루션 회사로 오른쪽으로 한 단계씩 쉬프트 라이트 하면서 회사가 커가는 거죠. 프로덕트, 서비스, 솔루션. 여러분 오른쪽 아래에 있는 ICI라는 회사는 다이너마이트 회사입니다. 남미, 북미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니까 얼마나 큰 회사겠어요. 이 회사도 다이너마이트만 가지고도 뭐 천년 만년 먹을 수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취급하니까 땅속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꼴 다양한 모양으로 묻어놓고 동시 폭발을 시켜요. 그런데 지진파가 막 겹치죠. 그거를 수천 수만 번 분석을 해서 이 회사는 지금 땅속을 마치 크리스탈 들여다보듯이 투명하게 보는 그런 눈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다이너마이트라는 프로덕트 제조 회사였지만은 지금은 세계 넘버원의 지질 탐사 회사로 바뀌어버려요. 다이너마이트라는 프로덕트에서 레베뉴는 많이 나오지만은 프로페션 어디서 나오냐? 이익은 이 지질 탐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프로덕트를 지질 탐사라는 서비스로 바꿔버리면서 어마어마한 밸류 크리에이션이 일어났죠. 사료라는 프로덕트에서 질병 진단이라는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어마어마한 밸류가 애드가 되죠. 그 다음에 질병 진단에서 아예 백신 회사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더 많은 밸류가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프로덕트 서비스 솔루션으로 마이그레이션 해 나간다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 밸류가 잠재되어 있고, 그래서 창조 경제가 뭐냐 하면 저는 프로덕트를 서비스로 바꿔버리세요. 서비스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솔루션으로 바꿔버리세요.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 이걸 다 합한 것이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99,00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디지털 토양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물리적인 토양은 99,000제곱킬로미터지만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구에서 디지털 토양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다. 그래서 저는 21세기에 한반도 남한에서 사는 여러분이나 저는 현생 인류를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현대 인류를 저는 호모 사피엔스를 지나서 호모 디지털 인간, 호모 디지쿠스로 진화했다. 저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됐거든요. 근데 불과 150년 전까지 지구의 인구가 6억 명이었어요. 그동안의 지구는 워낙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인구 6억 명 이상을 먹여 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독일의 하버가 질소비료를 개발해요. 1905년에 질소비료가 등장하면서 지구가 비옥한 땅으로 탈바꿈을 해요. 질소비료가 나오기 이전에는 지구라는 땅은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었다.
여러분 단백질을 식물이 생산하려면은 반드시 질소비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공기 중에 78%가 질소지만은 이게 땅에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150기압을 압축해주지 않으면 이 많은 질소가 땅에 녹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단백질의 화학 기호는 NH3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질소비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버가 질소비료를 만들면서 인구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60억을 딱 돌파하죠. 1999년에. 그래서 저는 지구를 6억 이하의 인구가 머물렀던 지구와 6억 이상, 60억 사이, 그 다음에 60억 이상 세 개로 나눠야 된다. 6억 이하의 지구는 느슨하기 때문에 경제가 동서양 간의 실크로드나 편서풍을 타고 2, 3개월에 걸쳐서 무역이 일어나도 전혀 no problem이죠. 그러나 인구가 6억에서 60억으로 막 늘어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 통신이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1999년에 60억을 딱 돌파하던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해에 또 하나의 지구가 탄생합니다. 저는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서 살고 있다라고 저는 선언해요. 하나는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지구, 또 하나는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은 엄연하게 존재하는 또 하나의 지구, 저는 사이버 세상이다. 1999년에 여러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메가패스라는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렸을 때 같은데. 그때 제가 KT E-비즈니스 본부장을 하면서 메가패스를 개통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전화가 다 들어와 있죠. 그 구리선으로 들어와 있는 전화 라인에다가 꽁수를 그려가지고 1.5메가 정도의 디지털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게 메가패스입니다. 그게 그때 제가 99년에 그 메가패스를 개통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지구가 탄생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60억 이상의 인구를 사이버가 아닌 피지컬한 지구에서 감당하기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60억 이상의 인구는 이 피지컬한 네트워크 지구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의 사이버 지구를 만들었다. 제가 그렇게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 인터넷이 올 스톱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인터넷이 올 스톱 된다면 우리나라 GDP가 이 순간 몇 프로가 사라질까? 라고 제가 우리 통신정책연구소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나왔는데 어라운드 45%는 사라질 겁니다. 이 순간에 인터넷이 올 스톱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45%가 지구상에서 이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55%는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고 45%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구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모디디쿠스로 진화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닥치는 대로 프로덕트를 서비스로 바꿔버려라.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바꿔버려라.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현대 기아가. 근데 앞으로 5년 후에 현대 기아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는 5년 후에 현대 기아는 주인이 다가오면은 주인을 보고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짖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중국에서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이 나사로 조여서 10,000불짜리 자동차를 만들어 오면은 여러분들은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딱 탑재를 했더니 갑자기 차가 눈을 번쩍 뜨면서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이 저기서 다가오니까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멍멍 아우성해요. 엉뚱한 사람이 와서 차를 톡톡 쳤더니 세파트보다도 더 무섭게 지저대버려요. 이 차를 타고 내가 운전을 하고 갔더니 내 옆좌석에 8살짜리 딸내미가 앉아있다라는 걸 자동차가 금방 알아내요. 그리고 1시간쯤 달렸을 때 자동차가 우리 딸내미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얘야, 지루하지? 어제 들렸던 얘기 마저 들려줄까? 라고 말을 걸어오는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순간
중국에서 10,000불짜리 조르데오 차가 2만 불로 가격이 뛰는 거죠. 여러분 신발. 저 아래 부산 가면은 저는 부산 하면 어렸을 때 신발이 생각나요. 전 세계 3억 명의 발에 부산에서 만든 신발이 전 세계인의 3억 명의 발에 신발을 신겼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부산 하면 신발이죠.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부산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왔는데 신발 만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중국에서 나이키가 50불짜리 악교로 풀을 붙여서 신발을 만들어 오면은 우리는 뒷창에다가 칩을 꽂아야 돼. 그리고 50불짜리 신발이 250불짜리로 값이 뛰어야 돼. 중국에서 여러분 또래 아이들이 악교로 열심히 풀을 붙여서 만들어 온 걸 갖다가 칩을 딱 꽂아서 하여튼 250불로 값이 뛰어요.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여러분이 아침에 나가면은 신발이 알아요. 아, 주인이 오늘 출근하는구나. GPS가 금방 알잖아요. 오늘 하루 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신발이 또 알아요. 아, 주인이 집에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신발은 바닥에 센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몇 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10시부터 11시까지는 맥박이 몇 번 뛰었는지, 12시부터 1시까지는 밥 먹는 동안에 맥박이 얼마큼 뛰었는지, 최대 몇 미터까지 올라갔는지, 최저 몇 미터까지 내려갔는지 다 알아요. 시간대별로.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GPS가 알아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그래프를 딱 그려가지고 무선 인터넷으로 해서 클라우드에다가 던져버려요. 데이터를.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내 데이터를 받아들이죠. 이게 한 달, 1년, 5년, 10년 내 데이터가 계속 everyday 그 클라우드에 쌓이죠.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빅데이터가 되죠. 여러분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클라우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서 everyday 쌓인 데이터가 my own 빅데이터가 쌓이죠. 그럼 10년 후에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닥터가 빅데이터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키 넘버를 주면 열어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운동한 패턴이 쫙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죠. 빅데이터를 애널리시스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악교로 만드는 걸 우리가 했다면 여러분 세대는 거기다가 칩을 꽂아서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서비스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스푼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프레스로 스푼을 확 찍어오면은 스푼 하나에 한 5,000원 하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닥에다 센서를 깔고 스푼 끝에다가 칩을 붙여야 돼요. 그 스푼을 물에서 딱 집어넣었을 때 스푼이 금방 알아내죠. 아, 이 스푼은 3.2% 소금물이구나. 이 스프 안에 소금 농도가 3.2%구나. 금방 알아요. 내가 먹는 거를 스푼이 카운트를 해도 한 숟가락, 숟가락, 세 숟가락. 하루 내가 먹어야 될 소금량의 3분의 1을 한 자리에서 오버하게 되면은 스푼 끝에 노랗게 LED 불이 들어와요. 더 먹지 말라는 신호겠죠? 그래도 하도 스프가 아까우니까 한 숟가락만 더 먹을게 하고 스푼을 딱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 스마트폰에 진동 모드 있죠? 스푼이 강제로 진동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아무리 끓이려고 해도 이게 안 떠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야 될 일이 그거다. 창조 경제가 지향하는 것들이 그런 거다. 거대한 게 아니라 간단한 거라도 프로덕트를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바꿔버리는 것.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인터넷 때문에 여기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442억 달러를 냈습니다. 단군 이래로 최대 무역 흑자를 작년에 442억 달러 냈거든요. 근데 ICT 산업 한 군데서, 정보통신 산업 한 군데서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얼마를 냈느냐? 880억 달러를 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의 2배를 지난 10년간 ICT 영역에서 만들어 왔어요. 만약에 작년에 ICT에서 수출과 수입이 같았다. 그러면 우리는 작년에 442억 불 흑자를 낸 게 아니라 440억 불 적자를 냈죠. 단군 이래 최대 적자를 낸 해가 작년이다. ICT가 수출 수입이 같았다면. 지난 10년간 어쨌든 간에 인터넷 덕분에
인터넷 이코노미 1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인터넷 이용자는 인간이었죠. 그죠? 인간 이외에 인터넷 이용하는 게 있어요? 없죠? 근데 앞으로 10년 인터넷 이코노미 2는 뭐냐? 인간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IoT, Internet of Things. 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제 IoT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경제가 거기서 파생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2005년에 KT 당시에 R&D 담당 부사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갔더니 자원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어요. 1년에 비가 400mm밖에 안 내려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먹고 사나 궁금해서 가봤더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수상께서 저를 OCS라는 데를 안내를 해줬어요.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의료 말하면 수석 과학관실. 거기에 150명의 과학자들이 모여 있어요. 이 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150명의 과학자들이 지시한 대로 경제가 따라갑니다. 왜? 자원이 없으니까 브레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50명의 과학자들이 작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경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면서 작곡을 해놓으면 각 부처의 장관들은 그 작곡에 따라서 연주만 하면 돼. 피아노 치는 장관은 피아노만, 바이올린 치는 자는 바이올린만, 첼로. 그 150명의 수석 과학관들이 악보를 그려놓은 대로 연주했더니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수상보다도 부수상보다도 OCS 책임자가 작곡해놓은 대로 각 부처는 움직이더라. 그래서 OCS에서 맨 먼저 작곡한 제1악장이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닷물을 간단히 민물로 바꿔버리자. 70년대 개발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해수 담수화 플랜테이션을 해외에다가 연간 몇십조 원씩 수출하죠? 누구의 특허로? 이스라엘의 역삼투압이라는 특허로. 아까 바닷물을 간단하게 60센트의 전기료만 들이면은 민물로 만든다고 했죠? 역삼투압 기술인데, 삼투압 너무 잘 아시죠? 대추에다 소금을 뿌렸더니 물이 소금 쪽으로 그때 빠져나오더라. 그걸 역으로 소금물을 삼투막에다 입혀가지고 밀었더니 소금은 남고 물만 들어가더라. 이게 70년대 이스라엘 먹이살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원자력 안전 기술을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총장님 원자력 전문가이시지만은 원자는 그 핵에다가 중성자를 때리면은 질량 감소가 일어나면서 중성자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 중성자가 옆에 있는 핵을 또 치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0.1초 만에 다 폭발해버리죠. 이걸 1년, 2년, 3년 서서히 폭발하면 좋을 텐데 서서히 폭발하는 그 중성자 제어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원자력 안전 기술을 가지고 80년대 이스라엘이 히트를 치고요. 90년대에 가서 IT 벤처 육성을 합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대학 연구소에서만 그들끼리만 썼어요. 민간인들은 안 썼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앞으로 전 세계인이 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벤처를 만들자 해서 벤처를 육성을 하죠. 2000년대에 사이버 보안 기술을 완전히 석권합니다. 인터넷의 기술을 목을 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인터넷 보안 기술이다 해서 보안 기술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방화벽이라고 들어보셨죠? 파이어월. 어떤 인터넷 회사든지 학교들 간에 방화벽이 쳐져 있죠? 그 방화벽을 이스라엘에서 맨 먼저 만듭니다. 체크포인트라는 회사가. 이게 전 세계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죠. 이처럼 10년 단위로 미리 가서 기술 개발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면은 이제 그 기술로 석권을 해버리죠. 이처럼 이런 나라가 있더라. 그래서 이 나라를 스타트업 네이션이다. 창업 국가다.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창업에 의해서 이 초기에는 아주 미미한 기술이었던 것이 세계를 석권해버리는 이런 그 기술들. 그래서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을 제가 마지막 4번째 미국에 건너갔을 때 그 책이 제가 공항에 도착한 날 그날 뉴욕타임즈에 베스트셀러로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국가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이 좀 많이 읽히면서
지금 창조 경제라는 그 키워드까지 연결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마피아들 무섭게 생겼죠? 아주 착한 마피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을 가봤더니.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페이팔 마피아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젊은이 9명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은 신용카드를 다 입력을 하죠. 근데 신용카드를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신용카드를 내가 몰래 쓴다거나 내 신용카드를 약간 조작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차지를 하게 한다거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이 사기치는 사람들 정확하게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베이라는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가 탄생이 됐는데 이베이가 잘 나가기는 잘 나가는데 사기치는 사람 때문에 이익 남긴 거 거의 대부분 사기치는 사람들 때문에 보상해주는 걸로 다 나가버려요.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때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이 젊은이들 9명이 정확하게 사기치는 사람들을 쪽집게처럼 뽑아내는 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베이에다가 이거를 팝니다. 얼마에? 18억 달러에. 1인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2억 불씩 받았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500억 정도. 그럼 우리 생각에 아마 지중해에서 여트 사가지고 편안하게 지낼 법도 한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밑에 있는 네 친구가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쓰시죠? 유튜브를 구글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 네 친구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어디다 팔았습니까? 구글에다 팔았죠?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팔았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링크드인, 슬라이드, 옐프 다 아시는 기업들이고 여기서 주목할 게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앨런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를 만들었던 앨런 머스크도 그 당시에 이 9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9명 중에 6명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어쨌든 앨런 머스크가 여기서 2002년 얘기입니다. 2002년 얘기, 13년 전 얘기예요.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요트를 타고 엔조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성공해서 이 9명이 재성공해서 눈사람이 점점 커지죠.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밸류가 약 200조 원. 그 조그만한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계속 퍼져나가서 200조 원 정도까지 퍼졌어요. 이처럼 착한 마피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피아들이 성공한 금액을 가지고 요트를 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계속 벤처 캐피탈로 투자를 하니까 이스라엘은 충청남북도만 한 땅에 약 15조 원이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의사 변호사를 많이 하죠. 요즘에는 의사 변호사 다 때려치우고 창업하는 사람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창업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실 위에 교훈 적혀있죠? 착하게 살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 가봤더니 교실 위에 교훈 이게 적혀있는데 그게 뭐냐?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인사이드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러분 노트북에 인텔 인사이드라고 돼 있죠? 왜? 가장 핵심 칩 하나가 인텔 제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인텔 인사이드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인사이드라고 돼 있습니다. 모든 젊은이들이요, 전 세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우리 이스라엘 특허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라. 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삼성이 만든 갤럭시 가지고 있죠? 그 안에 핵심 특허 4개가 이스라엘 특허가 들어가 있어요. 핵심 특허 4개는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나 4개의 핵심 특허가 이스라엘께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삼성에서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수상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3가지만 여러분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텔이라는 회사가 창업자 중에 한 명이 모어라는 사람이 있죠? 네, 모어의 법칙 여러분 다 아시죠? 요 손톱만한 칩이 18개월만 되면은 속도와 용량이 2배로 늘어날 겁니다. 라고 장담을 했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4배, 8배, 16배, 32배 올라가서 2002년에 2002년 여기입니다. 8080이라는 칩이 나와요. 이 칩 하나가 386이라는 옛날 노트북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니까 기억 안 나겠는데 그 노트북 하나를 요 8080 칩 하나가 다 구동을 해요. 이 설탕만한 칩 하나가 얼마나 연산작용이 빨라졌습니까? 그래서 8080에서 이제 8088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워낙 연산작용이 많으니까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열이 많이 나서 타버려요. 그래가지고 모의 법칙이 2002년에 스톱됩니다. 근데 인텔 주가는 18개월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2배로 뛰면은 속도와 용량이 2배로 뛰면 인텔 주가는 팍팍 뛰어요. 그러다가 속도와 용량이 조금 18개월이 됐는데 못 뛴다.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다가 2002년에 모의 법칙이 스탑됐습니다. 라고 선언이 되니까 주가가 곤두박질해요. 그래서 주가가 16센트까지 떨어져요. 100불 이상 하는 게. 2002년에 인텔은 이제 땅속에 묻힐 일만 남았어요. 이때 이 회사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 인텔 본사가 미국 산타클라라에 있는데 유일하게 해외 연구소를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연구소입니다. 하이파라는 이스라엘 부산항 하이파에 있는 인텔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 10명의 팀이 꾸려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명은 세계 최고의 이스라엘 인텔 이스라엘 연구소의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 5명,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반도체와 전혀 무관한 사람을 치워놔요. 심지어 요리사, 심지어 운전사. 5명은 완전 전문가고 5명은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첫날 회의를 하니까 비전문가들 얼마나 지루해겠어요.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데 전문가들 막 세계 최고의 논문을 인용해가면서 얘기하는 한마디를 못 알아먹겠어요. 그리고 1시간이 흘렀고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 됐어요. 이때 그 지루하니까 얼마나 집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에이 제기를 거기다가 기압 박스 하나만 집어넣으면 될 걸 가지고 자꾸 엔진 속도로만 끌려가려고 하니까 엔진이 타버리지.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운전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가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여러분, 자동차를 기압 박스가 없다. 엔진 속도로만 자동차를 간다. RPM이 1000일 때 자동차가 10km로 간다. 자동차를 100km로 달려면 RPM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만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버게널 엔진이 있어요. 다 타버리지? 그래서 기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녀석들하고 기아 박스 하나 넣으면 될 거 가지고 뭐 엔진 속도만 그렇게 높이니까 당연히 타지. 그게 힌트가 돼가지고 2단 기아를 장착한 걸 출시를 해요. 물론 물리적인 기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아를 구현을 하죠. 그게 듀얼 코어입니다. 듀얼이 2죠. 자, 2단 기아 나왔으면 3단 기아 나와야겠죠. 트리플 코어, 4단 기아, 쿼드 코어. 그래서 2002년에 듀얼 코어가 나오면서 인텔 주가가 10배로 뛰어요. 그럼 회사가 완전히 회생을 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듀얼 코어가 나와가지고 1단 기아는 노트북을 구동하고 2단 기아로는 와이파이를 구동했어요. 옛날에는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연결하려면 집에 있는 전화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와이파이로 바로 연결선 없이 그 노트북 이름이 센트리노라는 노트북이에요. 2002년에 출시됐어요. 아마 여러분 조금 그 당시에 좀 컸던 분 기억나실 거예요. 센트리노 노트북이 최초로 선 잘라버리는 무선 인터넷 시대는 노트북이에요. 그러면서 인텔 주가가 20배로 뛰어오르죠.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대한 반도체 전문가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까? 간단한 운전사의 상상력이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과학기술과 접목이 돼서 이노베이션을 만들었다. 이미지네이션이 이노베이션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향어라는 물고기 하면 교수님들은 우리 강 교수님 향어 아시죠? 네. 우리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대학 다닐 때 바다가 회를 먹으려면 너무 비싸요. 근데 향어라는 물고기는 바다 회보다도 값이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런데 향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스라엘 링어라고도 불렀어요. 당시에 뭣도 모르고. 근데 제가 창업국가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뭣도 모르고 뭐 어떤 그 향어, 이스라엘 링어가 사막에서 기르는 물고기였구나. 여러분, 사막에서 물고기를 기른다라는 생각, 얼마나 엉뚱한 생각입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막에서 물고기를 기른다. 이 나라는 1년에 비가 400mm밖에 안 오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갈릴리 호수는 해저 221m에서 바다보다 221m는 낮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평창 700보다도 100m가 높아요. 낙차가 1km가 넘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물을 왕창 끌어다가 저장해놓고 써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막을 파헤치면 안반층이 나오죠. 거기다 물을 저장을 하죠. 낮에는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4도, 5도까지 내려갑니다. 거기다가 염분이 바닷물과 민물의 중간쯤 돼요. 거기에 물고기를 길러야 되는데 물고기가 자랄 수가 없어요. 왜 물고기를 길러야 되느냐? 워낙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물고기 배설물이 필요한 거예요. 배설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길러야 되는데 아무리 물고기를 갖다 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독일에서 고기를 들여다가 육종 개량을 해서 만들어요. 그 향어가 나와요. 향어가 5년 동안 열심히 배설물을 싸내면은 5년 지나면 그걸 갖다 수출했던 것을 우리가 먹었던 거예요. 그 배설물을 싸내면 그걸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뿌려야 되는데 우리는 스프링클러로 뿌려버리죠. 근데 거기는 스프링클러를 뿌려버리면 드라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50%가 증발해버려요. 그냥 물이 아까우니까 땅에다가 땅을 파서 파이프를 묻어요. 그리고 파이프에다 구멍을 뻥뻥 뚫어놔요. 물이 새 나오겠죠? 거기다가 나무 뿌리를 갖다 대요. 이걸 드립 이리게이션, 물방울 물주기.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죠? 수도꼭지를 딱 틀었더니 앞에는 압력이 세잖아요. 물이 왕창 나오고 뒤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구멍 뚫린 파이프 안쪽에다 손톱만한 멤브레인, 반투막을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조절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압력이 세든 약하든 1분에 2방울, 요 파이프라인은 1분에 3방울 정확하게 조절이 돼요. 여의도만한 면적의 농장인데 컴퓨터 엔지니어 3명이 농장 관리를 해요. 파이프가 다 연결되어 이쪽은 귤나무 5년생이기 때문에 1분에 5방울, 여기는 귤나무 7년생이니까 1분에 7방울. 오늘은 습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5방울 다 주지 말자, 4방울. 오늘은 비가 좀 왔기 때문에 물을 완전히 스탑. 컴퓨터가 기상과 이 나무의 나이와 오늘의 습도 온도를 다 알고 있어요. 땅 속에다 물을 주기 때문에 지표면은 드라이하죠. 잡초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 엔지니어 3명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과일이 다 익으면은 아랍계 여인들이 와서 과일을 따는 작업을 해요. 그 회사가 네타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네타핌은 결론적으로 네타핌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은 물을 40%밖에 안 줬는데 생산량이 50%가 더 늘어나요. 얼마나 소중한 기술이겠습니까? 여러분, 야후 아시죠? 야후 나이가 15살 된 회사입니다. 15년 전에 야후가 태어났어요, 지구상에. 근데 15년 전에 야후가 태어날 때 이 전 세계의 검색 엔진을 완전히 석권한 회사가 제가 구글의 나이가 15년 됐고, 구글이 태어날 때 전 세계를 지배한 완전 석권한 회사가 야후였어요. 야후가 전 세계를 석권했을 때 응애하고 태어난 게 구글이에요. 근데 지금 15년 지났는데 구글의 주식을 다 팔았더니 애플 다음으로 2번째로 큰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기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기적이 아니라 분명한 이노베이션의 결과였다. 그 주인공이 요엘 마르크라는 아줌마예요. 이 요엘 마르크라는 아줌마는 40살도 넘은 아줌마인데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에 있었던 성경 색인학자입니다. 성경 구절이 나오면 요한복음 몇 장 즉각 튀어나오는 게 유대인들, 유대교의 그 성경 색인학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 아줌마가 성경 색인학자인데 구글 이스라엘에 근무를 하면서 제안을 해요. 구글 서제스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NY만 딱 집어넣으면 검색 엔진에서 NY만 넣는데 뉴욕 타임스, 뉴욕 양키스, 뉴욕 라이브러리 막 우리한테 서제스트를 하죠. 나는 NY만 쳤는데 근데 그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엔지니어를 한 달 만에 개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구글 서제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엔진이 나왔죠. 그 엔진이 나오면서 야후가 시들 사라지고 구글이 점점 커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2위 다툼을 계속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이노베이션으로 자리 잡았죠. 이처럼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거대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간단한 이미지네이션, 우리의 상상력이 R&D하고 접목을 했을 때 거대한 이노베이션으로 바뀌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데가 테크니온 대학입니다. 이스라엘 테크니온 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같은 대학이 공과대학으로 출발했죠. 이 대학에서 전 세계 바이오 헬스 창업의 거의 30%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테크니온 대학에서 거의 석권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보다도 의과대학 수가 30배가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바이오 헬스 벤처의 30%를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테크니온 대학 총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보다도 의과대학이 30배나 많은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석권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 안에다가 의대 약대를 둘까 말까 5년간 디베이트를 해요. 사회적으로. 아니야, 여기는 공과대학이기 때문에 의대 약대 들어가면 안 돼. 아니야, 들어넣어야 돼. 5년간 디베이트를 해도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의대 약대를 집어넣자. 대신에 한 가지 조건. 테크니온 대학의 의대 약대는 의사 약사를 배출하는 의대 약대가 아니라 의학 약학을 하는 의대 약대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로 말하는 칼스트에 들어가면은 의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의학, 약학하고 싶은 사람 약학 막 섞으면서 공부를 해요. 컴퓨터공학하고 갔는데 갑자기 재료공학을 하다가 임상학을 하다가 하게 돌아가면 이 대학은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게 아니라 총장님이 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대학이란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5년, 6년, 7년, 10년이 걸리든지 간에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처음에 재료공학을 하러 갔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임상 경리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요. 그럼 이스라엘의 그 의학과 재료공학과 이래서 컴퓨터공학이 막 믹스가 되죠. 그러면서 융합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창업을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9시 뉴스가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일기예보가 나오죠. 내일 비가 옵니다. 근데 내일 비가 5mm 정도 옵니다 하면 여러분 그냥 대충 자죠. 내일 비가 50mm에서 100mm가 옵니다. 폭풍우가 같이 곁들입니다 하면 여러분 어때요? 자기 전에 튼튼한 우산 하나 준비해 놓고 잤죠?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 기상도가 굉장히 힘들다 해서 튼튼한 우산을 만든다라는 게 창조 경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튼튼한 우산을 만들어서 폭풍우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창조 경제가 뭐냐? 뭐 얘기들이 많았죠. 우리나라 창조 경제 안 한 거 아니에요. 창조 경제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R&D 때문에 먹고 살았죠. 따지고 보면은. 근데 R&D는 우리나라 국민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R&D 종사하죠. 그 1%도 안 되는 R&D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까 이스라엘의 사례를 봤듯이 R&D가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굿 이미지네이터 가정주부, 학생, 아까 얘기한 운전사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네이션도 이제는 디벨롭먼트로 연결한다면 어마어마한 이노베이션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1% 국민의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더하기 나머지 99% 국민의 I&D, Imagination and Development 이퀄 창조경제다. 하도 창조경제가 뭐냐 데피니션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할 때 제가 해야 될 일이 15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7가지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도 소프트웨어를 가르치자. 인간과 비타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 사회도 또 여러분 대학도 비타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타민 프로젝트를 또 만들었고요. 여러분 휴전선 155마일을 15만 명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 10,000명으로도 충분하다. 거기다가 15,000개의 CCTV를 달아라. 스마트 CCTV, 귀가 달린 CCTV를 달아라. 그 귀가 달린 CCTV는 사람이 넘어온 소리인지 짐승이 넘어온 소리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몇 번 CCTV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뒤에 있는 드론이 즉각 1분 안에 날아갑니다. 그럼 원격 조정해서 비춰보니까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더라. 금방 할 수 있죠. 저는 이걸 비타민 D다. 디펜스. 15만 명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휴전선을 관리하는 것보다 10,000명이 스마트 CCTV를 통해서 관리하면 얼마나 코스트 세이빙 되잖아요. 그걸 저는 비타민 D 처방이다. 등등 해서 이제 앞으로 각 사회에 필요한 비타민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아까 제가 약속했던 대로 후츠파가 도대체 뭐야?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번역한 창업국가의 원저자, 스타트업 네이션의 원저자가 저한테 보내온 슬라이드입니다. 후츠파라는 거를 여기 프리즘에다 대고 붙여봤더니 7개의 무지개 빛깔이 나오더라. 이 안에 7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2년 전에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1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삼성그룹 사장단들이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데서 자, 제가 7가지를 여러분께 제시를 할 텐데 여러분 삼성그룹이 7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7가지 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맨 먼저 informality 뭡니까? 형식의 타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informality. 군대에서 회의를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회의장에 늦게 도착했어요. 회의장에 한 자리가 비어 있겠죠? 거기에 앉았어요. 근데 마침 그 측에 커피 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커피 서빙은 장군의 몫이에요. 사병의 몫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장유유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일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은 그런 조직이 더 크리에이티브 하겠습니까? 굉장히 리지드한, 포멀한 조직이 더 크리에이티브 하겠습니까? 창업국가라는 책 원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까 그 장군의 스토리가. 그래서 원서로 제가 33명 이스라엘 가서 인터뷰하면서 이 책에 이게 나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군대인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했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뭘 뭐 당연한 걸 나한테 물어보냐고요. 굉장히 인포멀한 조직. 두 번째가 questioning authority. 질문에 대한 권리.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사과를 서로 맞바꿨어요. 그럼 1인당 몇 개씩 갔습니까? 한 개씩 갔죠? 근데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서로 맞바꿨어요. 1인당 몇 개씩 갔습니까? 2개씩 갔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대인 교육하면 유명하잖아요. 복잡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방금 제가 얘기한 사과와 그 아이디어의 그 에너지. 자, 이제는 여기 100명이 앉아있는데 100명이 한 개씩의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 자, 아이디어 다 만들었습니까? 이제는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는 것. 100명이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면 1인당 몇 개씩 갔습니까? 100개씩 갖게 되죠. 나는 하나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를 다 교환하면 100개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우선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드는 아이디어를 서로 맞바꾸면 하면 되겠죠? 아이디어를 만드는 수단이 뭐냐? 토론이요. 토론. 자, 아이디어 만들었죠? 그러면 교환하면 끝이죠. 교환하는 수단이 뭐냐?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수업의 90%가 토론과 질문으로 끝나버려요. 우리는 칠판에 100개 적어주고 외워 하면 80개 외우죠. 여기는 10개 적어주고 90개는 너희들이 채워 하면 스스로 막 해서 70개 만들어냅니다. 그럼 80개가 되죠. 똑같이 80개의 지식을 담고 있지만은 우리는
외운 것과 그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매셔, 섞이고 섞인다는 의미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대학 안에 의대 약대를 넣어놓고 의사 약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의학, 약학,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섞이게 해놨더니 그 대학 하나가 미국의 30개 의과대학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내더라. 리스크 테이킹, 이거는 위험 감수라고 봐야겠는데, 이 나라는 CEO가 팀장한테 미션을 줄 때 너 언제까지 이거 해와 아니면 뭐 가자가 아니라 둘이 앉아서 내고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한 80% 되는데 요것 때문에 한 20% 실패 가능성이 있겠지? 20%의 실패에 대한 부분을 서로 컨센서스를 맺어놨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내쉬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리고 미션 오리엔테이션, 목표 지향,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는 미션이 내려가면 절대 불가능합니다라는 보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문화적으로. 대신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는 보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대안을 가지고 대시를 하는, 그래서 그걸 미션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6번째가 tenacity, 끈질김. 끈질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도 뭐 꽤 끈질긴 편이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 쉐어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강 교수님께 얘기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뭐 굳이 메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 이 나라는 실패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를 저울 위에다 올립니다. 근데 저울이 눈곱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failure, 하나는 constructive failure. 눈곱이 constructive failure로 딱 올라가는 순간 failure가 바로 안화로 바뀌게 됩니다. 훈장으로 바뀌었고, 한 번 실패해본 사람은 실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 비해서 그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이 7가지가 소위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1,500만 명은 전 세계에서 이 7가지를 하나도 안 빼고 다 가지고 있어요. 축바 정신 안에 녹아있는. 근데 삼성그룹에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이 삼성그룹에서 7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갖고 있지 않다면은 first mover가 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fast follow는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은 first mover가 되려면 이 중에 4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약이 올랐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7가지가 크리에이티비티를 인커리지하는 요소냐, 크리에이티비티를 억압하는 요소냐. 근데 이 7가지는 사실은 신입사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CEO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사병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장군이 해야 될 일이고요. 하급 관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장차관이 해야 될 일이고요. 아이가 할 일이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저는 이 후츠파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주로 대기업의 CEO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CEO라면은 여러분 조직을 이 7가지 정신 하에서 운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번득이는 두뇌를 이용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이노베이션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 7가지 굴레에 억눌려 있기 때문에 출이 안 되는 거다. 위에 천장을 다 없애버려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누워있지 말고 후치파 정신으로 벌떡 일어서라.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과와 아이디어의 교환의 에너지, 왜 토론과 질문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죠. 섞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 아까 실패라는 게 실패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훈장일 수도 있다. 훈장보다 더 값진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슬라이드. Challenge and Response라고 되죠. 맨 위에 도전과 응전. 이 아저씨 이름이 뭐겠습니까?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죠. 토인비가 모든 역사와 문명은 챌린지가 왔을 때 good response 한 역사와 민족은 성했고, 챌린지가 왔을 때 response 못한 역사와 문화는 다 망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100명 중에 100명이 다 good response를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명만 good response 하면 100명 다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한두 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creative minority라고 했죠. 근데 제가 지난 여름에 런던 가서 토인비 무덤에 가서 똑똑똑 해가지고 토인비 아저씨 깨웠어요. 그리고 인터넷 세상을 하루 제가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이 인터넷 세상이라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세상을 보더니 이제는 창의적인 한두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물론 필요하고 여기 있는 집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레스폰스의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히 제가 and majority라고 제가 붙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토인비 교수가 툭툭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hallenge and response by creative minority and majority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졸업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크리에이티브한 마이너리티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분들의 이미지네이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노베이션의 요소다 하고 여러분이 경영자 관리자가 됐을 때는 숫바에 담겨있는 7가지를 내가 몇 개를 경영에 적용하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해보면 좋겠다. 제가 오늘 1시간 한 20분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한 10시간도 넘습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가가지고 인터넷 저기 들어가가지고 저걸 한번 쳐보면은 50분짜리 3회분 제가 이스라엘에 한 달간 머물면서 33명을 제가 인터뷰를 해서 1부, 2부, 3부 카메라 4대 가지고 와서 TV 다큐를 만들어 왔습니다. 채널 IT에서 여러 번 방영이 됐는데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차관으로 있을 때 이 책을 썼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누워있지 말고 유대인들 봐라 말이지. 1,500만 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석권하고 있다 해서 축하정신으로 벌떡 일어서라 라는 취지로 책을 썼고요. 차관 마치고 제가 2달 전에 아까 얘기했죠.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제가 두 단어를 합성을 해서 이미지노베이션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혹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 이 책은 수익금의 전액을 저한테 수익금이 오죠. 그 전액을 청년 창업가 정신 재단으로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이 많은 용기를 얻었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1시간 거의 30분 가까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우리 한동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최근 가장 도약한 대학의 하나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은 대한민국 99,000제곱킬로미터의 울타리를 초월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생각 더하기 우주파 정신을 더한다면은 아마도 글로벌 리더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됐고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수업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마 6시 50분 기차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하고 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불행하게도.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녹화도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세 편의